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발표자 저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람입니다. 잠시 후 1시부터 제11회 북극 항로 국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통역이 필요하신 오프라인 분들께서는 통역 수신기를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채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참가자분들께서는 줌 화면 하단 동시에 통역 기능에서 원하는 언어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프라인 참가자분들께서는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하시거나 전원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발표를 하거나 하실 때는 저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습니다. 온라인 참석자,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 혹시 행사장의 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그리고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채팅을 남겨주시면 연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지금 현재 유튜브로 국문, 영문으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의문이나 의견, 건의사항 같은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우리 댓글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고 이거 종합토론 시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 북극협력주간 제11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진행을 맡은 영산대학교 북극물류연구소 김기태입니다. 어렵게 이곳까지 발걸음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2022 북극협력주간 제11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내빈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내빈 소개는 올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저희 세미나를 위해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님의 개회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일정상 우리 여기 지금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영상으로 인사 지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윤현수입니다. 제11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최단거리 항로라는 이점과 인근에 매장되어 있는 막대한 천연 자원으로 인하여 여러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의 국제 정세 속에서도 국제사회는 북극 항로의 활용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당장 상용화되기에는 난관이 많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언젠가 새로운 물류 루트로 활용될 것이고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북극 항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께서는 아낌없이 의견 교류와 정책 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현수 해운물류국장님의 개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과 같이 북극 항로는 장기적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활용하고 준비를 하자는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노르웨이 신임 대사 내정장이신 안네카리 한센 오빈님께서 축하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축하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참석자 여러분, 먼저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님과 홍성원 영산대학교 북극물류연구소 소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이 한국에서 열리는 북극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북극은 저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거의 30년간 노르웨이 외무부에서 근무하면서 노르웨이 북극 정책은 제가 맡았던 업무의 중요한 일부였고 외무부의 북극부 그리고 최근에 주 캐나다 노르웨이 대사로 근무하면서 북극 정책이 제 담당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노르웨이 대사관이 북극 협력 주간에 매년 참석해온 전통을 제가 잇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북극은 노르웨이 정부의 의제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북극 해운은 저희 주요 관심사입니다. 노르웨이는 오랜 시간 동안 북극의 모습을 만들어 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극에서의 책임 있는 주요 국가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북극권 북쪽 해상 교통량의 80% 이상이 노르웨이 해역을 통과합니다. 기국이자 연안국인 노르웨이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상 운송을 촉진하고 필요한 상황 인식을 보장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러한 책임을 엄중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색과 구조 역량과 기름 유출 대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상황은 강력하고 북부 노르웨이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제 방어를 강화하고 있고 해안시설 주변과 북쪽의 기타 중요 인프라를 포함하여 해양 지역에서 군대의 주둔을 늘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북극에서의 모든 활동이 해양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존중은 여전히 우리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법은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북극에도 적용됩니다. UN 해양법 협약은 북극해를 포함한 모든 해역의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규칙 기반 질서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르웨이는 IMO와 2023년 노르웨이가 의장직을 맡게 될 북극이사회를 포함하여 의제에 북극해운을 포함하는 다자간 포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요점은 북극에서의 모든 해양 활동이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다는 노르웨이 정부의 우선순위입니다. 노르웨이는 극지 선박 운항 안전 기준인 폴라코드가 IMO에서 채택되도록 하였습니다. 폴라코드는 2017년에 발효되었고 극지방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보다 엄격한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IMO와
그 외 다자간 포럼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많은 공유와 관심사를 가치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녹색 해운임입니다. 노르웨이는 해상 운송을 위한 무배출, 저배출 기술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이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지구 기후와 북극 환경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북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생계를 창출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샤르멜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노르웨이와 미국은 녹색 해운 챌린지를 발족했습니다. 이 도전은 운송가치 사슬의 국가, 항구, 회사 및 기타 참여자가 그런 해운으로 인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구체적인 발표를 내놓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녹색 운송 회랑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이러한 도전에 기여한 것을 보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참석자 여러분, 많은 이익이 북극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파트너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건설적인 솔루션을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극국과 업저버국가, 원주민 그룹, 연구 및 지식기관들, 특히 해운 산업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와 같은 포럼은 그러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노르웨이는 북극 문제의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색 해운에 한국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의 성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니카리 한센 오빈 님의 축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극 항로가 녹색 해운 해랑으로 동아시아와 북유럽 간 연결을 시키는데 노르웨이와 우리나라의 향후 적극적인 협력 말씀을 듣고 모든 참가자분들도 향후 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를 맞이해서 영산대학교 북극물리연구소 연구소와 노르웨이 노드대학 북극연구센터, 북극연구센터와 북극물리소 간 공동연구협력의향 약정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노르웨이 북극연구센터 케일 소장님과 영산대학교 북극물리연구소 홍성인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양 기관은 2012년 북극항로 공동연구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북극항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해운과 북극항로 운항 정보 중요성에 부응하여 10년 만에 기존 협력의향서를 새롭게 개정하여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서에는 북극항로 해상 운송, 북극항로 동서 양방향에서의 잠재적 물동량 분석과 북극항로 환적항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북극항로 운항 탄소 배출량 감소, 북극계 해상 운송 시스템의 녹색 해운 항로 개발, 북극항로 운항 관련 정보와 데이터 공유, 그리고 각종 학술 활동 분야의 협력이 협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 기관장님께서는 자리에 놓여진 약정서에 서명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하시면 교환하셔서 한 번 더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명하셨으면 기념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국정 약속을 마치고요. 전체 단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관계자분과 발표자분, 토론자분은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줌에서 오신 분들 다 올라와 있는 거죠, 갤러리로?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세션 1을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북극항로 국제통가운송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한국해양대학교 윤희성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윤희성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대학원의 윤희성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북극항로 국제통가운송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지는데요. 세 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발표로 북극물류센터 쉘 스토빅 소장님께서 북극항로 해운협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히엘 스토빅 노르웨이 북극물류센터의 소장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홍성원 교수님을 비롯한 오늘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미 소개받은 바와 같이 저희 CHNL과 그리고 영산대학교 그리고 한국의 다른 여러 기관들과 많은 협력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발표할 내용은 북극항로 해운협력에 대한 전망입니다. 제 발표는 저희 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먼저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아까 축사에서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북극해양로의 개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류 차원에서 해운 차원에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이러한 잠재성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국과 여러 방면에서 저희가 다 단연간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CHNL은 북극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제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센터 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물류 관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물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지 다양한 북극 관련 주제에 대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새롭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변화들, 연료라든지 친환경적인 그런 기술들의 적용, 그리고 물론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또 북극 지방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 특히나 북극 지역에서는 더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기후 변화의 영향들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두가 고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한다라고 하면 물론 대부분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생각하지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기회 중에 하나가 북극해양로 운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순환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운송과 물류라는 것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보시면 북극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이라든지 석유 자원, 가스 자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친환경적으로 기후 변화를 완화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요. 물론 이곳 외에도 그 북극 지역의 자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류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어족 자원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족 자원을 북극 내에서 소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세계 여러 지역으로 또 수출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는 여러 가지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물론 여러 가지 개발 차원에 있어서는 투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또 어떻게 우리가 유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 여러 가지 북극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 시설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개발들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북극해 항로를 운항하는 것과 관련한 많은 도전을 우리는 당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서로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협력을 하면서 북극해 항로의 개발과 활용을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봐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북극해 항로상의 통항량을 한번 보시면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수년간에 걸쳐서 북극해 항로에서의 어떤 운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통항 허가 건수가 있습니다. 비러시아 선박들도 있고요. 지금 LNG 운반선, 벌크 운반선이 대부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러시아 선박들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데요. 지금 11월 25일까지 북극해양로 통항 허가 건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크 7등급 선박 17척의 통항 허가를 받았고 모두 야말 플랜트에서 생산된 LNG와 가스 컨덴세이트를 운반하는 선박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이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3월에 207항차, 4월에 몇 항차가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그 외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2022년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NSR 항해에 대한 내용 마찬가지고요. 항차와 총 톤수를 보시면 지금 선박의 건조 연도가 언제냐, 지금 2016년부터 19년 사이에 건조된 선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최근의 동향들을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물론 안타깝게도 올해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로사톰에서 제공하는 그런 최신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많이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뭐 물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NSR을 운항을 하고 있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어떤 선박들의 운항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로사톰에 의하면 2022년 총 물동량은 전년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7% 감소한 3,400만 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제 통과 운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올해는 나타났고요. 그리고 러시아 화물 물동량은 작년 대비해서는 대신에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내다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지도 이제 여러 가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해 1월 북극해 항로 선박의 통항 현황을 이렇게 지금 지도에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 무르만스크로 이동한 항로도 보일 것이고요. LNG 지금 운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건설 현장으로 운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건설 현장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지금 예년에 비해서는 이제 현재 상황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공정 진행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러시아에서는 그 북극해 운송과 항로 운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미 수립해 놓았지만 지금 작년과 올해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저희 센터에서 월별 북극해 항로 그다음에 선박 통항의 인포그래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LNG 터미널에서 이런 지금 운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러시아 제재가 취해지기는 했지만 전무하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에너지 특히나 석유, 가스 이런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급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 관련된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노르웨이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저희 센터에서 이제 파악한 마찬가지로 이제 인포그래픽 제공 4월 달의 모습입니다. 지금 월별로 저희는 그리고 또 연도별 항차수, 운항 선박수, 내빙 등급별 항해 선박수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궤적을 통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과거를 되돌아보면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상치 못했던 그런 대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에너지 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한 영향들이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는 그런 운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르웨이에서도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NG 운반선이라든지 물론 뭐 수소 암모니아 같은 경우 약 뭐 거의 100여 년 이상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역이라든지 그리고 뭐 운송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지속했던 방식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에 대한 몇 가지 소개인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 노르웨이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에너지 안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확보 그리고 운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암모니아 생산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풍력 발전 관련된 여러 가지 운송도 있습니다. 이런 풍력 발전 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그 전기 배터리가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지 많은 에너지 지원이 또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북극해 항로를 통한 운송이라든지 물류가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중간에 보시면
약 투자 금액은 100에서 150억 미화로 봤을 때요, 달러 정도가 이제 투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모니아든 수소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필요하겠죠.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저희에게는 그 장애물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병목 현상을 초래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물론 대한민국도 이와 관련해서 물론 협조를 하고 있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노르웨이 북부 지역에서의 에너지 생산과 그리고 수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이 그래프로 보여드렸고요. 지금 노르웨이 북부 지역에 보시면 아직까지도 많은 잠재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들도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기업에 그리고 또 뭐 이에 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노르웨이에 한번 투자를 해보실 것을 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뭐 사실 아까 자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광물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르웨이는 굉장히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을 수출을 또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This is a combination.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산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필요한 투자원을 또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특정한 분야에 특정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업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줘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노르웨이에 오셔서 이런 기회에 한번 참여해 보실 것을 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내용도 사실 연관된 내용인데요. 지금 노르웨이뿐만 아니고 뭐 인근의 핀란드라든지 다른 국가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참고용으로 제가 준비해 보았고요. 그래서 저희 노르웨이 북부 지역을 본다라고 하시면 많은 변화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뭐 기반 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약간 그린랜드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북유럽 뭐 로드맵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현재 뭐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성취했다라기보다는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으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뭐 사실 시간 관계상 너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이제 뭐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어떤 모양인지, 어떤 연료를 사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선박을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항로를 통해서 어떤 거리를 우리가 가정해서 이런 물류라든지 운송을 우리가 꾸려나갈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북유럽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대한민국도 이런 차원에서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뭐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프로젝트들 많이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셨고 또 이미 또 계획하고 계시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개회식에서 차기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녹색 해운이라는 것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EU 비롯한 이제 북유럽 국가들 모두가 이런 움직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유럽 차원에서 관련 국가들이 협력하면서 이렇게 좀 이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해운 물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익을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여러 가지 결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수요가 창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한국도 동참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회랑의 개발입니다. 녹색 해운 회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극해 항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회랑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회랑이 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는 규제자들 그리고 뭐 화주들, 선주들도 다 동참을 해서 서로의 어떤 이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협력들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물론 이제 그 자동으로 오는 자가 운항형 선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제 추진 체계, 추진 구성도 기존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했던 그런 추진 체계와는 다른 이런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그런 추진 체계를 탑재하고 있는 선박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대사님께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뭐 간략하게 이해를 두기 위해서 몇 가지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북극 지역에 이제 항로를 운영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작은 뭐 소규모 이제 생산 시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런 생산 시설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물론 이렇게 북극 지역에서 여러 가지 생산 활동들 그리고 개발 활동들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런 사진을 조금 예시로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북극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해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위협들이 있느냐, 하이브리드형 복합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이버 관점에서의 위협들도 있죠. 이런 위협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운항과 관련한 방대한 데이터를 다년에 걸쳐서 취합을 하고 있고 또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와 협력하는 여러 기관들과 당사자들과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까지도 우리가 운송을 하는데 북극해 항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가 굉장히 물론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주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 상황 때문에 뭐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럴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대러시아 제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만 보신다라고 하면 북극해 항로에 있어서의 운항수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국제 통과 운항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하지만 바라건대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런 사태가 순조롭게 해결이 되어서 북극해 항로 운항도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저희는 미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들이 더 많은 선박들이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저의 발표에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협력의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2030년, 2050년도를 내다보면서 물론 관련된 여러 이해 당사국들이 많은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시적인 결과를 달성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북극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을 위해서는 기반 시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만, 어떤 항만이 필요하고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보안 관련해서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운송, 내륙으로 운송을 할 때는 어떻게 연계를 해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년에 걸쳐서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기반 시설과 그리고 또 안전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LNG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생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각각 에너지 종류에 따라서 생산 어떤 에너지원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종류의 어떤 필요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적인 연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린 쉬핑 회랑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노르웨이 그리고 저희 센터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앞으로 더 자주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쉘 스토빅 소장님께서 그 센터 소개에 이어서 그 NSR 항차 현황에 대해서 아주 다각도로 짚어주셨고요. 특히 그 통과 항로가 없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북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투자라든지 그 경제적인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장애 요인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총합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노르딕 로드맵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사이버 위협을 포함한 여러 그 세이프티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를 해 주실 홋카이도 대학 북극연구센터의 우토 쇼타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북극해 항로의 국제 운송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토 쇼타로이고요. 홋카이도 대학교 북극연구소에서 왔습니다. 저희 오츠카 교수님께서 이 회의에 참석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발표를 직접 해주시려고 했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지금 오실 수 없어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북극 항로에서 국제 운송의 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이렇게 발표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지금 글로벌 해상 운송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 해상 무역은 급격한 침체에 2020년 초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래서 3.8% 상반기에 위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하반기에는 해상 운송량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해상 무역이 4.3% 증가할 것으로 유넵 보고서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공급망 네트워크에 대한 피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위기로 인해서 세계의 해상 무역이 저해되었고,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변화되었고,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세계 해상 무역이 직면한 문제를 점점 더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북극해 항로 NSR이 어떻게 부상하고 또 하락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NSR이 개시되었다라고 미하일 고르바초프에서 1987년에 선언되었는데요. 이런 선언이 아주 많이 유명했죠. 그 이후 이전 소련의 경제 위기와 부패로 인해서 화물 물동량이 줄어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연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리고 화물 시장 및 천연 자원 수요에 대한 평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국제 무역에서 아마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이곳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2013년 NSR
를 통한 그 천연자원의 운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연료 가격과 화물 및 천연자원의 수요가 감소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해서 NSR을 통한 그 운송이 시장의 관심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 NSR에 대한 그 화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야말 반도에서의 에너지 생산이 늘어나고 루블화로 인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해운사들이 NSR을 통한 그 운송을 도전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NSR을 통한 화물량이 2015년부터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1년에 아주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NSR 운송에서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은 북극해 항로를 통과하는 7월과 8월에 통과한 그 선박의 척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22년 수치입니다. 2022년 8월까지 NSR을 항해한 선박의 수는 전년도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제 NSR을 통과하는 국제 항해는 올해 그 NSR을 통과하는 국제 항해는 올해는 없었고요. 이 북극해 항로는 야말 LNG와 원유 수송을 제외를 하고는 러시아 국내 회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주들이 북극해 항로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NSR에 대한 그 논의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선박 유형별 북극해 항로 운항 척수인데요. 2019년부터 22년 수치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부터 크루즈선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초록색으로 나타나져 있는 게 그 유람선 크루즈선입니다. 하지만 LNG가 그 회색이고요. 원유는 그 파란색인데요.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코스코의 중국 해운사인 코스코의 북극 횡단 선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만 DWT 벌크선은 철광석을 주국으로 운송하였습니다. 북극의 LNG2 플랜트 모듈은 겨울에 중국에서 그 서쪽으로 무르만스크로 선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조선소에서 5월에 그 모듈 건설이 중단되었고요. 그리고 작업선, 중량선, 그리고 벌크 일반 화물선도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북서 패시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국의 그 북극 연구소에 의한 자료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NWP에서 아주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크루즈인데요. 거의 중단되고 맙니다. 하지만 점차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NWP 상업 화물 운송은 2019년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그리고 중국을 오가는 항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이 북극해 항로 운송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17번의 선 운송이 NSR을 통해서 일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요. 여기 보면 NSR에 어디서 운항이 시작되고 다시 목적항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데요. 도마코마이 항만과 홋카이도의 쿠시로 같은 경우는 제가 홋카이도에서 왔습니다만 세 번의 선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본의 서부 지역은 네 건의 선적을 받은 바 있고, 도쿄만에서는 2번의 LNG 선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9년에 도마코마이 항만 당국과 도마코마이 후토는 그리고 코스코 해운이 헬싱키와 도마코마이 사이의 북극 횡단 컨테이너 운송을 시범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해운 상황을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것인데요. 4개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중항해입니다. 여름에는 얼음들이 해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항해가 가능한 시즌이 됩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여전히 NSR을 항해하는 선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경쟁 우위가 있는 해운 운송료를 달성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음과 날씨에 관한 예상을 한번 보면요. 이런 것들은 러시아의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의 서비스입니다만 비러시아의 상업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위성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일본의 실질적인 NSR 항로 운송을 보면은 운송 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해상 해적으로부터 좀 자유롭다라는 것이 어떤 이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컨트리 리스크, 국가 리스크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의 NSR 규정과 관련된 국가 리스크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해서 화물의 from using Northern 잠재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주들도 NSR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ere we see 여기 새로운 토픽이 있는데요. 제가 아이스워터에서 항해를 하는 거에 있어서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1년 11월 초부터 약 20척의 화물선이 NSN을 따라서 동시베리아해와 추크치해의 얼음에 갇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은 쇄빙선을 최대 10일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2대의 벌크선과 하나의 일반 화물선이 얼음 시베리아 해의 동해에 갇혔고요. 이 선박 세 척은 모두 다 유럽에서 극동 지역으로 가는 선박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쪽에선 항해가 불가능했었고 그 쇄빙선을 이제 기다려야 했고요. 우크라이나의 쇄빙선을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요. 이 그들이 그 추크츠해의 얼음에 이제 갇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겨울 초가 되면은 겨울이 이제 시작할 때 되면은 얼음이 급격하게 이제 얼기 시작하기 때문에 항해가 그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NSR의 그 상업화에서 주요 요소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이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보면은 예측 가능성에 보면 사업이 불확실성, 예측할 수 없는 얼음 상태가 있고 재빙선 및 세빙선 서비스엔 리드 타임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가능성에 보면 연료 가격이나 운임 세빙선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치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얼음 상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 시장의 민감성, 그리고 화물 시장, 그리고 러시아의 그 규제 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between Europe and 그리고 그 화물에 대한 그 수요는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시즈널 수요, 쇼핑 서비스의 유형, 그리고 그 지역 간의 경제적 차이 이런 것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 환경적 지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그 NSR의 그 활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팩터는 바로 국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간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의 국가 리스크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NSR 활용은 이러한 요소들의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장단점 같은 것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단점이 지금 장점을 능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그 사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불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저희 그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해 주신 쇼타로 교수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쇼타로 교수님께서는 그 물량 증감, 그다음에 트래픽 증감에 대한 그 영향 요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그 팬데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일본의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고, 이 NSR의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성공 요인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측 가능성, 환경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수요, 상업적 타당성, 규제, 특히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영해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요소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이렇게 마치고요. 세 번째 발표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아쿠아틱의 알렉세이 슈트렉 개발 엔지니어께서 북극 항로 연중 항해용 컨테이너선 설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 말씀드립니다. 네, 좌장님,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세미나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노르웨이 그리고 일본에 이어서 저희의 사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요.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북극해양로 연중 항해를 위한 컨테이너선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노르웨이
쪽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발표하는 내용도 예를 들어서 연중항해, 특히나 이런 에너지 자원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컨테이너선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컨테이너선 설계, 새로운 설계가 아마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나 LNG선, 뭐 북극 지역에서의 물론 LNG 운송이 주된 어떤 카고 화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준비한 내용이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 발표의 간략한 개요인데요. 일단 저희는 그 북극해 항로를 이용해서 연중 운항할 수 있는 컨테이너선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계가 가능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북극해 운항로의 종류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한 다음에 북극 지역의 항해에 관한 규정들은 또 무엇이 있고, 그리고 운항 차원에 있어서 관련된 요소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사실 이후에 뭐 세션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마 관련된 내용들 발표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주로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는 뭔지,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수행했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저희가 수행했던 이러한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연중 북극해에서 운항할 수 있는 컨테이너선을 설계를 해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컨테이너선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왜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북극해 운항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저희가 비전을 제시를 하고 또 연중 운항을 통해서 아니면 이를 위한 미래 북극 선박의 기술적인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에 예를 들어서 통과 운항을 하면서 물론 이것이 단번에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지금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중국의 코스코 지금 해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해 항로를 항해를 했었고요.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북극 통과 운송 항로 종류를 제가 지도에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오른편 아래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는지도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일단은 지금 가정을 이렇게 운항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 조건이 없다, 동일한 선박으로 운항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현재 상황은, 북극해 항로의 상황은 여전히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에즈 항로를 기존에 통상적으로 이용하던 수에즈 항로를 운항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항해, 바라건대 가까운 미래에 연중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데이터를 취합을 해보았고요.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북극해 항로의 현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의견들을 저희가 한번 이제 취합해 본 내용입니다. 지금 4월 달에 일단 이런 저희가 전망을 한번 해보았고 이런 내용들을 취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 일단은 북극해 항로는 여전히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항로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너즈 자원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통과 운항 차원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모두 주지하시다시피 북극해 항로에서의 운항은 지정학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에 보시면 북극해 항로 운송 물동량을 지금 표현을 한 것인데요. 목적지 운송, 왼쪽 축은 이제 목적지 운송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통과 운송은 오른쪽 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뭐 규제가 예를 들어서 2017년에 그리고 이제 상선법 같은 경우에는 외국 국적의 선박이 석유나 가스, 석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북극 항로 및 항해 규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폴라 코드, IMO 폴라 코드의 범위가 지금 나와 있고요. 지도를 보시면 되면 어떤 조항에 따라서 지금 폴라 코드가 적용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북극해 항로에서 운항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폴라리스라는 그 시스템이 중간에 또 저희가 설명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운항 제한 평가 위험 지수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용이 되었고, 지금 북극해 항로 운항을 하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각기 다른 규제가 뭐 어떤 종류 규제가 언제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운항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북극해 항로에 대한 뭐 거의 전반적인 관리 권한, 통제 권한은 러시아의 로사톰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운항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쇄빙선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수로 관련 정보 제공 지원, 뭐 기반 시설 개발, 이런 모든 내용들은 로사톰이 책임을 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조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운항을 할 수 있는, 통과 운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승인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물론 조금씩 변경은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북극해 항로 운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운항 규정이라든지 승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해빙 상태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수로를 이용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정보를 취합을 하고 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해빙 조건에 따라서 이 지역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의 내비빙 등급도 요건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물론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해빙 조건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어떤 컨트롤 통제권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폴라리스 시스템이 뭐 유용한 정보들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북극해 항로를 운항하는 차원에 있어서 현재 해빙 조건은 어떠하며 그 조건,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항에 적합한 선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저희 회사에 저희 아쿠아틱사에서 수행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모든 발생 가능한 요소들을 저희가 고려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통과 운항 연구에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직접 운항도 있고 그리고 환족 운항도 있고, 그리고 이를 통상적인 수에즈 운하를 통해 운항한 경우와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요. 그 비교에 대한 결과인데요. 지금 이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저희가 알 수 있었던 내용은 컨테이너 운송 물량이 매우 많은 경우에 북극해 항로가 더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이제 유리해지는 시점이 유가 및 선박 적재율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컨테이너 운송 물량이 많아야지 북극해 항로를 통해서 운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선박의 규모가 이제 적재율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죠.
수에즈 운하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선박들이 중계항에 여러 번 기항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높은 적재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환적 운송의 경우에는 개방 수역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다수의 컨테이너선들이 여러 항만에서 이제 허브, 소위 말하는 거점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고요. 일부 대용량 북극 수역 운항 컨테이너선들이 아주 높은 적재율을 유지하면서 두 곳의 허브 사이를 운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컨테이너선 설계 차원에서 선박의 용량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버전이 두 개인데요. 보시다시피 8000TEU급 컨테이너선이고요. 하나는 이제 18000TEU급, 이제 확장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8000TEU급은 야말맥스 LNG 운반선 선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2세대 개선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건조 중인 선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것을 확장한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두 대의 이제 설계를 저희가 비교를 하면서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도전 과제들을 포함해서 다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 추진 구성이 다르게 적용이 됐고요. 더블 액팅 개념, 기존 샤프트 라인 적용한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비교를 해서 보시다시피 일단 지금 보시는 내용은 8000TEU급으로 북극해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 설계에 대한 간략한 모습입니다. 지금 설비 추진력은 어떻게 되며 주요 변수들은 어떤지 이제 오른편에 있는 표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여기에는 확장된 버전이라고 말씀드렸던 18000TEU급 컨테이너선의 설계도 그리고 주요 변수에 대한 수치들이 오른쪽 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통상적인 컨테이너선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운항하는 항로를 따라서 운항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는 선박의 주요 매개 변수에 내빙 등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보여준 내용인데요. 지금 내빙 등급의 선박 그리고 또 이제 쇄빙선 지원을 받았을 때 이런 설계를 반영했을 때 적재량은 어떻게 되고 추진 구성은 어떻게 되고 지금 폴라코드 범주는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일반 선박과 일반 컨테이너선, 내빙 등급 선박, 그 다음에 쇄빙선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제 당연히 기존의 일반적인 통상적인 선박을 보면 비내빙 등급이 대부분입니다. 아북극 지역 이제 사실 운항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빙선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빙해역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 그런 성능을 갖춘 선박들입니다. 하지만 쇄빙선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쇄빙 능력을 가진 컨테이너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추진력이라든지 추진의 구성이라든지 선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일반 선박들과 비교했을 때요. 그래서 개방 수역의 운항 시 동력은 얼마이고 또 빙에선 어떻게 운항을 할 수 있는지 비교를 저희가 한 표이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좀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북극해 컨테이너선을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 설계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극해 항로에서 연중 운항이 가능한 내빙 성능을 갖춘 대형 컨테이너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고요. 저희의 이런 프로젝트 결과 설계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대형이어야 한다. 18000TEU급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경제성을 갖추려면 이러한 선박들이 반드시 북극해 항로 운송 시스템, 수송 시스템의 일부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적 거점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장거리 개방 수역 운항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하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컨테이너 전기선에 대한 다른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분석 결과 함부르크 상해를 분석을 해봤는데 대형선이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로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선박에 적용한 게 8,000TU하고 18,000TU로 분석을 해봤는데 18,000TU로 하고 환적 체제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한 것보다 조금 빨리 끝났는데요. 2시 반까지 휴식 시간인데 2시 반까지 휴식하시고 세션 2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희승 교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 이걸로 마치고요. 2시 반에 두 번째 세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내 좌편 뒤쪽에 커피가 준비되어 있으니 편히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수도 준비되어 있으니 편하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드셔도 됩니다. 예.